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생각해 보면 철들면서 제일 먼저 내가 철들어간다 하는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마 철드는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오래 산 셈입니다만 지금도 또 이따금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끝나게 되면 아마 우리 인생도 끝나지 않는가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많이 한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도 했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평범한 인간,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동물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런 점은 좀 달라져야겠더라, 또 우리 시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한 가지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전의 인생도 없고 죽은 후의 인생도 없으니까 남는 건 이제 늙어가는 거하고 병드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남습니다. 근데 병든다 하는 건 아마 의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겠고요. 늙지 않아야 한다, 늙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도 늦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늙어서도 이제 적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대학교 처음 갈 때 30대 중반에 갔는데, 우리 선배 교수들이 해갑이 된다, 정년이 돼서 이제 학교를 떠난다 그러면 그건 남의 일같이 생각했습니다. 나한테야 뭐 그런 일,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알았는데, 한 25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제가 해갑이 되대요. 근데 나는 늙은 것도 없고 뭐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늙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학교에 나가면 후배 교수들이 안녕하십니까 안 되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지났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옆에 가까이 찾아와서 건강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새 뭘로 소일하십니까? 놀고 먹는 나이가 된 걸로 아마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 말 자꾸 듣다가는 나도 늙어버리겠다 말이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이 55년만 남았죠. 65세 정년 되면 이제 사회 공간 활동 분야가 없어지니까요. 그 5년 동안은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됐습니다. 그 65세가 돼서 이제 학교에서 뭐 정년 퇴임 성별회 해주고 뭐 그러는데, 암만 생각해도 난 늙은 거이 없어요. 강의도 이제부터 더 잘할 것 같고요. 뭐 하고 싶은 일도 좀 더 많아지고요. 그때 이제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한 사람 있었는데, 옛날 내가 하버드 대학에 한 학기 동안 머물렀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이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65세에 끝내고 하버드 대학에서 7년 계약을 해서 만 72세까지 하버드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종강식에 제가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 72세니까 이제 끝낸 줄 알았는데 또 발표하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5년 또 계약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70, 80까지 왕성하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모셔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분은 80될 때까지 강의하는데 나만 65세 끝나는 법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결 모임이 있는데 좀 오기를 부려봤습니다. 나 오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내일부터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법이라고, 그래 우리 많은 졸업생과 더불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일 보람있게 산 때가 언제쯤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70에서 76, 7, 8세 그때가 이제 책도 좀 제일 좋은 책들이 나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그렇대요. 그래서 80까지는 난 늙었다는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일을 계속 했는데 82, 3세쯤 아마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이제 내 친구인 안병옥 선생, 김태길 교수 셋이 어떻게 좀 만났습니다. 우리 다 동갑이고 철학계통해서 같은 분야에서 50년 동안 함께 일한 분들이죠. 그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계란 구실도 하고 병아리도 까나오고 그런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계란이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은 나이, 보람 있는 나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50쯤부터 시작했을 거다 그랬는데요. 성숙된 사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50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철이 든든 나이라고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돼야 이제 철드는 나이인데 50은 아직 안 됐고 60쯤 되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더라 말이죠.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때입니다. 그래서 60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75세쯤까지 그때까지는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행복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다. 그 나이가 없었다고 하는 인생이 없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그 75세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연장해 볼까 생각해 보니까 80 중반까지는 뭐 다 겉일 거고 90까지는 연장해 보자 말이죠. 가능할 거다. 그 이제 우리 셋이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보자 하고 살아봤는데 김태길 선생님도 90이 되면서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7, 8개월 전까지도 다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세상 떠났고요. 안병옥 선생은 92세 때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그때는 또 나라 걱정하고 사회 걱정하는데 그 생각을 보면 전혀 늙었다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나라 걱정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이제 정열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소중하고 그걸 이제 90까지 연장해보자. 그건 가능하고 또 나도 그렇게 이제 산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잠재적으로 그런 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 동년배 교수들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영문과 어느 교수가 금년에 해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 선배였던 이군철 교수가 그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저거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자기 생각이거든요. 나도 60에 철은 안 되는데 해갑은 됐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60이 어린 나이였다 그거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입니다. 우리 철학계 정석계 교수님이 92세 3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가 모시고 이제 어디 가게 되는데요. 차를 타고서 이렇게 쭉 가시다가 심심하시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러세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참 있더니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76세가 얼마나 좋은 나이니까 말이죠. 그래, 그때 나도 이제 내가 90 넘도록 살게 되면 그 나이가 그렇게 아쉬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90이 됐는데요. 90이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두 친구도 다 세상 떠나고요. 주변에 90대 전후되니까 친구들이 다 없었대요. 또 살아있어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90이 이렇게 어렵게 살기 힘든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신력하고 신체적인 건강하고의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90이 넘으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뭐게 그 소영원 선생이 적십자 총재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90 넘으니까 정신력이나 기억력은 아주 여전해요. 여전한데 몸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뭐 그러시더니 세상 떠나대요. 또 우리 강용원 국무총리 지나신 분, 그분은 또 건강은 또 뭐 여전하신데요. 치매가 오니까 또 이제 생활이 깼대요. 그래서 90 넘으면서 내 친구들 쭉 보다가 이제부터 제일 소중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의 균형이 안 깨져야겠다. 그걸 이제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이제 뭐 90 넘었다고 나도 늙었다 하고 놀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도 하고 글도 쓰고 이제 그러고서 한 5년쯤 사니까 95세가 됐대요. 그러니까 신체하고 정신하고의 균형이 깨지는데 제가 느끼는 건 민관이 정신력은 늙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이렇게 그 나이 들면 늙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신력은 늙는 건 아니고요. 신체가 늙으니까 정신력이 오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7, 8세쯤 되니까 꼭 젊었을 때는 내 신체가 내 정신력을 이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95세쯤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정신력이 신체를 이끌고 가야 돼요. 미안합니다만 지금 내가 사는 건 이제 하루 동안 맹구하니 내 몸 관리하기 위해서 자꾸 신경도 써야 하고 조심도 해야 하니까요. 하고 싶은 공부도 좀 못하고요. 가고 싶은 데까지도 못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신력은 100세까지 살아봐도 약해지는 건 아니고 신체 때문에 신체 건강이 자꾸 이렇게 나를 빼앗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다는 건데요.
한번 누가 나보고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나도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내가 끼지 못했을 텐데 하고 보니까 10사람이 뽑혔는데 다 보니까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에요. 나는 이제 그때 97세거든요. 내가 왜 이걸 끼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문장력은 내가 과거에 썼던 내 책을 읽어봐도 그 나이가 제일 좋았어요. 문장은 제일 좋고요. 형용사도 많고 그런데 문장력은 떨어졌는데 미안하지만 사상은 그래도 내가 앞섰는가 보다. 그분들이 생각 못하는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10명 가운데 끼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정신력이라고는 그게 전체로 이제 능력이 아니다 말이죠. 또 이제 우리 나이 들게 되면 뭐 기억력이 없어지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저도 현저 이제 기억력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이제 쇠퇴하는가 보다, 늙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50대쯤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대신에 사고력은 그때부터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건 기억력이 아니거든요. 기억력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하는 거고, 사고력은 창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일 하는 사람들은 다 60대부터 이제 일다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건 기억력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사고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력은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신체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기억력 상실하는 것도 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고유명사 제일 먼저 잊어버리고요. 사람 이름, 뭐 나라 이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명사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없어지고요. 동사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죽을 때도 나 아프다든지 뭐 그 얘기 느끼거든요. 그런데 생명력은 이게 그 움직임과 더불어 있는 거지, 기억력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기억력은 아직은 약해졌지만 사고력은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100세가 되면서 99세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을 쓰다가 조선일보는 지난 3월에 끝내고요. 동아일보는 이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난 그 칼럼 같은 걸 안 써보다가 이제 써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대요. 왜냐하면 같이 쓰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내용 썼는지 어떻게 쓰냐니까 비교하게 되고요. 또 좋게 말하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분들한테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지진 않아야지 하니까요. 또 마음도 많이 쓰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또 신문사에서도 동아일보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니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다 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나는 내 시대에는 90까지가 인생이었고, 내 한 20년 후배쯤 되게 되면 95세까지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평균 수명이 올라가니까요. 작년에 내가 100세가 차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집행 하나 보내주대요. 보내줬는데, 그 집행 보니까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선 왕조 때에는 80 넘은 사람에게 왕실에서 집행을 보내줬대요. 그때는 80 넘은 사람을 전국에서 골라야 할 정도로 적었으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지금 80 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변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 때도 난 그 생각에는 이제는 나는 90까지 인생을 산 셈이지만은 여러분은 95세까지는 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사는 게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교 갔을 때는 인생을 두 단계로 봐서 30까지는 교육을 넓은 의미에 받는 기간이고 30여 년은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엔 사회공간 활동 공간이 없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공동묘지로 가니까 30이 1단계고 65세가 2단계를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건 아니고요. 이젠 30이 한 단계고 60이 2단계고 90까지가 또 한 단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내 생각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말 못하지만 이제 누구 만나든지 뭐 이거아니 90초는 절대 늙지 말아라 말이죠. 그 늙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든지 일하고 사회 보람을 쓰시니까 90까지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럼 그 세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가 제일 소중했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과나무를 이제 키우게 되면 제일 보람 있는 때가 언젠가 열매 맺는 때거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인생의 세 단계 가운데 열매 맺는 기간이 언젠가 6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6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가 없었다 하면 과거도 남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60대 후반이 있었으니까 과거가 남아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남이 물어볼 때 그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게 남는 건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60에서 제2의 출발해야 된다. 그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요. 한 50년쯤 전에 이제 일본에 가보고 일본 사람들 이제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그게 사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 그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60대가 되니까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가니까 가정에서 해방되고요. 직장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제 사회활동 문제가 끝나고요. 그럼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자. 사회인 다시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보자 그거예요.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왠가하니 60대 되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그거예요. 과거에 뭐 했던 거 연장하면 더 좋지만은 그건 이제 학문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제고 무엇든지 좋으니까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다시 공부 시작하자. 근데 그 공부의 절대 조건이 왠가하니 독서예요. 독서는 90까지 계속 해라 말이죠. 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른데 독서를 한다고 하면 내가 나를 키우는 거니까 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 왠가하니 절대로 놀지 말아라 그겁니다. 노는 사람은 내 인생 잃어버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보수가 있다 없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이 더 귀하니까 절대 놀지 말아라 이래라. 세 번째는 왠가하니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이 있으면 시작해라 말이야. 근데 그 성공률이 더 높고 행복률이 높다는 게요. 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모르고 있던 인생을 다시 발견하니까 더 큰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새 우리 주변도 가만 보게 되면 잠재적으로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하고 더니 독서 문제는 좀 많이 권하고 싶고요. 또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을 꼭 보여줘야겠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세계 인류 전체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그만 공산국가가 되면서 100년 잃어버리고요. 미국이 올라가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이 5나라 문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가만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가만 보면요. 이게 독서하는 나라하고 하지 않은 나라 차이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는 내려왔거든요. 독서를 안 했거든요. 내려왔거든요. 또 우리가 좀 여행을 해도요. 뭐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잖아요. 한때 멕시코 문화가 미국보다 월등하게 앞섰던 것이거든요. 근데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저 브라질까지 여행을 해봐도요. 독서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그걸 보게 되면요. 이게 다른 건 모르지만은 적어도 60대쯤 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양식이 될 만한 독서는 꼭 해야겠다. 그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건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누구나 다 걱정하면서도 이제 문제를 표현하지 않아 그런데요. 만약에 세종대왕 때에 한글이 창세되지 않았으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교과서가 없겠죠? 우리 한글이 그때 없었으면 우리 학교 교과서가 없을 거거든요. 뭐 영어 알파벳을 쓰겠어요? 일본말을 쓰겠어요? 아니면 뭐 없거든요. 편지를 쓸 때 무슨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으면 그 말이 없어져요. 우리 대만 가보면 느낀대요. 대만 원주민들이 쓰는 말이 다 있었어요. 다 말이 있었는데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없었어요. 나는 제주도 가보면 이상한, 그래서 같은 생각해 보는데요. 제주도 가보면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우리 모르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전 없어졌을 텐데 왜 남아있는가? 그 말이 한글 문자로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간판 붙어 있는데, 저게 제주도 사람만이 쓴 무슨 말이라구나. 저게 한글이 있으니까 남지, 한글 없으니까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지 이제부터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한글 문화가 아시아에서 인정을 받는가 없어지는가. 한글이 없었으면 없어져요. 이건 아주 우리 민족 문화로 생각할 때는 이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있으니까 이제 100년 후에 우리 글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서 이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살아남을 만한 문화가 이제 어디가 있는가? 중국은 전통이 있고 나라가 크니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문화가 국제적으로 자꾸 가게 되면 남고요. 그리고만 우리끼리 있다가 더 문화를 발달시키지 못하면 문화민족으로 약소민족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한글 문화권을 살려야 하는데요. 이 한글 문화권을 살리는 것은 인문학을 살려야 하고요. 독서하는 민족이 돼야 하고요. 이 두 가지 안 하면 없어지고 말아요. 러시아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 되면서 인문학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이 지금 저 내려가면요 인문학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제 중국 좀 가보세요. 요새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까지 내가 중국 가서 큰 대학 옆에 서점에 들어가 보거든요. 이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는가 하고 들어가 보면 이게 책이 없어요. 공산국가가 되면서 인문학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한글로 우리 독서하는 거, 이것이 난 애국심 가운데 가장 큰 애국심이라고 봐요.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처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뭔가 하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활동을 살려가는 일은 소홀히 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요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왔는데 90이 된 친구인데요. 서예전 한다고 좀 은사님이 와달라고 그래서 만나봤어요. 근데 90이 된 내 제자들 가운데서 그 애가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67세 자기 사회일이 끝나니까요. 자,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뭐 할까 하다가 서예 공부하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서예 가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도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선택을 한번 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첫째 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다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요. 일하기 위해서 사니까 일의 가치, 일의 사회적 의미, 그걸 너무 이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쭉 살아와 보니까 한 번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직장에 계신 분들, 또 이제 5, 60대 한참 일하는 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어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겪은 말씀드려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좀 가난하게 쭉 살았기 때문에 뭐 내 집을 가지고 좀 이제 마음 놓고 산 것은 거의 최근입니다. 그래도 제일 가난하게 산 때는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한 3, 4년 동안은 정말 좀 경제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아들, 딸 가르치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하던 때 전에 애들을 6을 키웠으니까요. 그랬고요. 또 6.25 전쟁 나니까 북에 있던 어머님이 동생 셋을 데리고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고요. 나 혼자 연세대학에서 돈 벌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되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있을 때는 사택이 있었는데 그걸 내놓고 나니까 이제 집도 없고요. 그 정말 몇 해 동안은 말 못할 가난에 살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다른 건 아닌데요. 경제적인 기초생활이 안 될 때, 그때가 가난할 때예요. 기초생활이라는 거 이제 먹고 사는 거 하고요. 자녀들 교육하고요. 그게 안 되면 그건 빈곤이에요. 이제 그건 돼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 몇 해 동안 이제 무척 고생했는데, 그 고생하는 동안에는 왜 일하는가? 돈 때문에 일했습니다. 또 더 많은 일을 왜 해야 했는가? 수입이 있어야 그만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돈을 번다, 수입을 늘린다 하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기초적인 건 소유해야겠다. 이 소유의 노예가 돼서 사는 때가 가난한 때라고 봤어요. 내게서는 그래요. 소유,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할 걸 못 소유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걸 가난하다,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이제 다른 대학에 뭐 시간 강사로도 나가고 하여튼 고생스럽게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한 3, 4년 동안 고생하니까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는데 그 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한 번 월요일인가 화요일이 됐는데 대구에 어느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이번 토요일에 우리 대구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00명 정도 모이는데 기념문 강연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교장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좀 와서 꼭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장회의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 제자가 온 겁니다. 그 내가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긴 가야겠는데 토요일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에 내가 강연 약속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약이 있으니까 안 되겠는데
좀 더 좋은 강사님을 내가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 내 제자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꼭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한 그 표정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내가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보라고, 혹시 삼성그룹에서 양해가 되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는 사실 뭐에 남아있는 거 아니, 삼성그룹에 가면 시내 배차해주고 고생 안 하니까 좋고요. 강사료가 많거든요. 대구에 가게 되면 강사료는 그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고생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가느냐 그 말이죠. 가지 마라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지금까지도 교육계에 살았지만 앞으로도 교육계에 사는데 그 많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몇 번이나 올 것 같으냐,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글로 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 마음속에 이제 어느 거 하다가 삼성그룹에 전화 걸고 양해를 구했더니 양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대구 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에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생각할 때, 아, 내가 오늘 좋은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했으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서도 이제는 기초생활은 되니까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냐,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과 같은 돈과 수입만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노예가, 돈의 수입에 노예되지. 내 인생이 못 되니까 이제 바꿔야겠다. 그거의 계기가 돼서 사실 바꿨습니다. 바꾸고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두 가지 변화가 왔어요. 첫째는 뭔가니, 돈과 수입 때문에 일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참 마지 못해 이랬어요. 일이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사니까 피곤을 모르겠어요. 더 많은 일을 해도 더 행복하고 더 즐겁지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좀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무거운 필요 없는 걸 떼는, 먼 길 여행하는 사람은 짐이 많으면 못 가거든요. 필요 없는 짐을 지고 멀 길 가면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짐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소유를 위한 짐은 그때 내려놓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을 위해서 일해보자.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행복해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수입과 돈을 위해서 일한 건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나요. 그 돈 벌었으면 끝나고요. 그 수입이 끝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일에서 일을 찾아 하니까요, 일이 일을 만들어요. 그 일을 또 다른 일을 만들고 또 다른 일을 만들고 그래요. 난 이제 책을 좀 많이 쓰는 셈인데, 책의 내용이 신통치 않으면 한눈 팔릴 건 많아요. 내용이 좋으면 독자가 독자를 이끌어가고 독자가 독자를 이끌어가니까 책이 많이 독자를 가지게 되죠. 일도 그렇대요. 그래서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피곤하고 그걸로 끝났는데, 일을 사랑하게 보니까 일이 즐겁고요. 그리고 일이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수입은 더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때보다는 일을 사랑할 때가 돈이 많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생활은 이제 안정이 된 거죠. 그때 내가 느낀 건 일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난 요새 우리 정부가 52시간 얘기 많이 하는데요. 52시간에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몇십 년 그 역사가 가게 되면요, 52시간 때문에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민족이 오늘까지 우리가 경제 올라간 건 52시간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일을 사랑해야죠. 그 나는 좀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하지 말아라.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노동운동을 하게 되면 나라가 복받지만은,
일을 싫은 사람이 서유를 위해서 노동운동하게 되면 그 나라는 가난해집니다. 우리 국민이 언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일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1981년에요. 서울대학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국민들이 의식구조를 조사했다고요. 거기에 무슨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은 하겠느냐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86%가 나 먹을 거 있고 생활 안정돼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 통계 보고서요, 이전됐다. 국민의 86%가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민족은 절대로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된 거예요. 그 경제가 지금 우리가 되는데, 그날 우리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니까 자꾸 나누어주는데요. 그분들이 벌어준 거 지금 나눠주는 거지, 뭐 누가 벌어준 거 나눠주는 겁니까? 다 남의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다, 일의 가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도 다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80이 가까워져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나는 그때까지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 제각기 다른 일을 하니까 내 일의 목적, 이 사람 목적이가 다 100가지 목적인 줄 알았는데 80을 맞이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거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하는 것이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내 인생관을 또 조금 바꿔놨어요. 한 단계 올려놨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가는요, 정치를 왜 하느냐,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기업은 왜 하는가, 그 기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 돈 벌어 호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사는 경제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제력을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하는 거예요. 교육은 왜 하는가? 나 위해서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내 제자들을 통해서 좋은 사회, 가치관이 확립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된 사람에게만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요새 우리 대통령 뽑기 위해서 정치가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나와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정치에서 성공하겠다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역사에 남기고 싶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국회의장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그 생각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새 주택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뭐 교통 문제도 많이 얘기하는데, 나 장관 되고 싶다고 해서 무슨 교통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이 불행해지면 그건 일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건 일 잘못한 사람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씩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일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은행을 민구하니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성공하는 길이 없고요. 이기주의자는 사회생활에서 일다운 일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소유를 위해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건 이건 행복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건 뭐니,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경제관이 또 좀 달라집니다.
처음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제는 내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내 호주머니 돈을 꺼내더라도 그건 내가 해줘야겠다, 그 일은.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할 테니까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을 때는 내 비용을 내도 내가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요, 또 하나의 변화가 오는데 민구안이 일에 보람을 느껴요. 보람 있는 일 한 사람들한테는 다 하는 말이 민구안이 우리 위해 수고해 줬습니다. 우리 위해 고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 일의 대가인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제3,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뭐 누구나 압니다만 교육자는 씨를 뿌리고 사회가 열매를 거두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저께도 뭐 누가 내 제자가 왔는데 30년 만에 뵙는다 하면서 큰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내 제자를 키웠는데 내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게 되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 생각 못했던 행복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인천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 제자하고 함께 받았거든요. 암만 생각해도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상 받는다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걸 내가 받고 나면서요, 야, 내가 참 행복하다 말이죠. 내 제자와 더불어 상을 함께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뭔가 이제 내가 내 모든 정성을 바쳐서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보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소유를 위한 단계, 일을 사랑하는 단계, 일의 가치를 사회에 주는 단계,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그 선택이고 변화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민구아님, 우리가 무슨 이제 경제 문제다, 이런 뭐 이제 정치 문제다, 많은 걸 얘기해도요, 결국은 민구아니 공동체 의식을 올바로 가지는 거예요. 뭐 작은 공동체거나 큰 공동체거나 공동체 의식을 올바로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연세대학교 가서 처음에 좀 가난하게 살았다 할 때 봉급 올라가고 보너스 나오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몇 해 있으면서 쭉 보니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가난하게 고생하는 학생들 볼 때 민구안이, 야, 그때 내가 봉급 올랐다고 좋아한 게 부끄럽구나 말이죠.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함께 행복해지는 거 말이죠.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의식인데, 그 공동체의 단위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3.1운동 이전에는 공동체 의식이 나와 내 가정으로 있었어요. 그 3.1운동 때 그 공동체 의식이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거 연장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자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아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가정이나 가족보다도 국가와 민족과 연결되고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민구안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이거 이제 국가가 성장했다고 하는 과정이에요. 내 친구 한 사람이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요, 한 번 무슨 얘기하다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김생남 미안한 얘기인데 캐나다 이민 와서 쭉 살아보는데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 하게 되면 내가 20대 젊은이라면 자원해 나가겠다고 그래요. 왜?
캐나다 나라가 날 이렇게 도와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람을 베풀어 주는데 이 나라 안 지키면 내가 할 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보람 느낀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교회 장로거든요.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뭐고 하니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헌금하는 건 귀한 걸로 알고 세금 내는 건 안 내려고 그랬다고.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야겠다고. 교회 헌금하는 건 좁은 위치에서 쓰여지지만은 세금은 국가가 관리해서 우리 노후 생활까지 다 돌봐주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뭐고 하니 공동체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걸 상실하고 있어요. 그걸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아주 쉽게 말하면 뭐고 하니 어디에서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전체 선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내가 처음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나 학교에 가봤더니 합격이 돼서 중학생이 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조용한 시간에 내가 너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말씀이 맹고하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살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커지질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해서 사회 봉사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만큼 커진다고.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게 되는 게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는데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 말씀이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 살아온 거 보면 우리 아버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우리 모든 대학이 그랬으니까요. 내가 연세대학교 처음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은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많은 교수들이 내가 대학과 학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보직도 받고 봉급도 올라가고 출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대학으로부터 내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면요, 대학에서 버림받아요. 이상하게 사회는 정직해요. 대학에서 버림받아요. 근데 나보다도 대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보다도 교수답게 학문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과 더불어 나와요.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어느 대학의 총장 지나서 수고해 주신 분 대학과 더불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내 안병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하고 이렇게 쭉 같이 살아보면 그런 친구들은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세상에 필요를 해요. 그분들도 그러고요. 한 2, 3년 전에 김태길 선생 묘소를 찾아가서 잠깐 앉았다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석을 만들어줬는데요. 그 뭐라고 썼는고 하니 우리 위해서 모든 학문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사제까지 기울여서 문화사업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감사한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더니 결국은 그 생애를 그렇게 바치게 되대요. 또 그런 건 우리 안병 선생님 나하고 비슷해서 탈북했습니다. 같은 때 이제 탈북했는데 항상 나 만나면 얘기하면 거아니 우리가 그때 38선 넘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었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있지.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할까 말이죠.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뭔가 좀 보답을 해야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난 중요하다고 봐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되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모두가 이제 병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민구안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나 문화나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행복해지고요. 그런 마음을 못 가진 사람이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회는 분열되고요. 이기주의자들이 반칙이 되고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나를 위해서도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내가 내 후배와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서 가지려고 하는 게 민구안이 애국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 역사를 나는 항상 이게 세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정권까지는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사회였어요. 군대가 뒷받침하고 권력사회였어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는 권력사회가 법치사회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 거기서 살게 돼요. 이전 세계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내려가게 돼요. 여기서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찾게 되면 질서사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질서사회로 올라간 사회가 선진국가예요. 이거 권력은 없어지고요. 이건 뭐인구안에 양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회야. 아까 캐나다 얘기 잠깐 했는데요. 캐나다 시골 사람 만나서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는 요새 헌법 때문에 말썽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나? 그래요.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면 영국 거 보고 하면 되지 뭐 헌법이라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질서사회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이 그만큼 높은 사회예요. 중산층이 확립돼야 한다는 게 명구안이 공동체의식이 구성된다 그 말이에요. 또 스위스 같은 데 가보세요. 내가 62년에 처음 스위스 가는데요. 그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스위스에는 교도소가 있는데 죄인이 하나도 없을 때는 문 열어놓고 흰 깃발 띄운다고. 근데 3년 전에만 해도 1년에 몇 달이 흰 깃발이 올라가 있는데 요새는 못 올라간다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남쪽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자꾸 범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새 못 온다고 말이야. 그 질서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권력사회에서 겨우 올라왔으니까 질서사회로 올라가기 위해서 책임을 맡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법치사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이 뭔가니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 법치사회에서 항상 문제되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좌파 정치가들, 공산주의자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는 수단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평등한 사회만 만들면 되니까 정의는 그 수단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를 잘해야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봐요. 세월이 미안한데 이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말씀드리면데요. 집값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안에 통제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집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10집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한 집은 내가 사는 거고 9집은 다른 사람 위해서 주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그걸 잘 줄 수 있고 좋은 이해관계를 만들어주면 시장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가서 간섭하고 또 가서 간섭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 권력이 간섭하게 되면 후퇴해요. 중국과 같이 돼요.
더 후퇴하게 되면 북한과 같다 지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법치사회에서 살면서 모든 걸 권력으로 통제해야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동안은 중국과 같아졌다가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로 우리가 올라가는 애국심을 가졌을 때 일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전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뭐하니? 선의의 경쟁에서 인간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엔이 이제 선진국가의 가장 민주주의 국가가 뭔가 하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간판을 붙어 있고요. 그걸 열고 보면요,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애예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자, 함께 같이 살자,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한 번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일만 했는데 세월 다 보내기 전에 우리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모여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우리 셋이 50년의 우정도 좀 나눠보고 그래주면 어떨까 그래요. 그러자고 내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게.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1년에 몇 번이라도 만나서 너무 이렇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우정도 좀 키워보자고 그랬어요. 난 김태길 선생이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한참 있더니 뭐라니고 하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하면 10년 전에 얘기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 갈 나이가 됐는데 갈 준비도 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우정을 쌓으면 좋을 것 같지? 그거 그렇지 않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모른다고. 우리 셋이 있다가 이제 하나씩 가게 되면 누구 혼자 남을 거 아니야? 누가 남을래? 그 남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대로 가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그래요. 그게 안 만나기로 했어요. 아마 김태진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 어느 날에 또 한 번 안병욱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나 오늘 그저 이런 얘기라도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 유언하는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태일 선생님 가시고 저 한 선생이 나한테 50년 동안 친구로 살다가 그래도 뭔가 한 가지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짤막한 두 가지하고 세 가지인데 마지막이 뭔고 하니 우리보다는 김선생이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좀 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 부탁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90 넘어서는 우리 친구 우정을 가지고 쭉 이제 90까지 살고요. 90 넘어서 나 혼자 살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요. 그 우정이 바로 뭔고 하니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남기고 싶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역사의 희망이 되는 걸 좀 더 주고 싶었는데 안세는 또 그건 더 강했고요.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내 소유를 위한 일인데 그건 내가 가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남는 건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난 여러분 이런 기회도 가지고 같이 이제 우정을 나누고요. 이런 거 다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창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요. 마지막 더 큰 행복은 뭔고 하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더불어 일할 친구가 있다는 거, 그 함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그 보수 명관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나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받으면 그건 또 귀하고요. 또 적은 수가 있어도 그건 내 인간의 한계니까 말이죠. 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신데요. 나와 직장 생활과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조금씩은 이런 생활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함께 가져주신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가진 시간도 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 100년을 살아보니 책에 보면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누리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앙리 듀낭 제1회 노벨 평화상을 탄 앙리 듀낭은 83세, 82세 이렇게 서거기 전까지도 인류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스위스의 그 위상을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이 올려놨습니다. 또는 게테는 83세 파우스트를 60년에 걸쳐 쓰면서 마지막 그 운명하시기 전에 한 2개월 전까지도 이제 그 파우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은 상당히 위상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우스트를 씀으로써 독일을 세계적인 문화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이렇게 100세를 넘으시고 이런 그 경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홀리 라이프, 홀리 에이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존하시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책이나 이런 것을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번역을 하고 또는 해외 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30, 50클럽에서 세계 6위의 경제력인데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 외에는 과학상이라든지 문학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화국가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면은 노벨 과학상, 문학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숙 교수님께서 아마 듣는 게 조금 불편하신 모양인데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8월 달은 저기 무더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정진기 언론상을 수상하신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께서 그 코로나 이후의 신세계, 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아마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10월 달에는 이순재 동무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그 공연의 주연을 하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 오셔서 아마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명작을 남기실 앞으로
나이 들게 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90이 넘으면요, 여러분들 다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들리긴 들리는데요, 그게 민감하게 말을 잘 못 들어서. 그래서 저는 요새 어디 좀 강연은 가도 대담은 잘 안 하네요. 왜냐하면 잘 듣지를 못해. 그런데 지금 그 말씀 그래서 크게 제가 받아들이는 걸 한 가지만 그래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대학에서 뭐 상을 좀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 주기로 결정하고 뭐 받게 되니까 이제 받으러 갔는데 가면 이제 교수님들도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다 모이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을 받으면서 내가 그래서요, 오늘 상을 받으러 와서 받았는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더 많이 있고 나 무슨 좋은 업적도 남긴 거 없고 또 무슨 보람 있는 일을 남겼다 하는 생각도 없는데 상 받을 자격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인구관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거만 받겠다고. 내가 산 시대도 누구보다도 어려웠고요. 저 개인도 참 누구보다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하나 내가 상 받는 대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명예를 위하거나 뭐 수입을 위하거나 그렇게 생각이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모여도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가난하게 고생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때 그렇게 좋았다고. 제자들과 더불어 생각할 때도 뭐 이거 아니 사랑을 나눴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사제간의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음에 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뭐 명예를 얻는다 뭐 그거보다도 나와 같이 사랑이 있는 고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인생을 살아주시면 그 이상의 인생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되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100살 넘도록 산 사람이 내 친분이 있는 사람 가운데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그 7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요. 욕심 안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남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욕하는 사람은 이제 감정의 낭비거든요. 욕하고 흉보고 사는 사람만큼 자기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욕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하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었다. 그 마음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대요. 내가 80대 이제 어머님도 모시고 있다 세상에 떠나고 내 아내도 같이 있다가 이제 먼저 가고 셋이 살다가 다 가니까 혼자 남대요. 그때 외롭다 하는 생각이 다가와요. 우리 어머님이 그 세상 떠나시면서 이제 내 아내가 한 20여 년 동안 병중에 있는데 그 병중에 있느라고 내가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내가 가고 내 처도 가게 되면 집이 빌 텐데 어떡할지 그래요. 그게 어머니의 그 진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건 뭐인 거 아니, 내 마음을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재혼이라도 빨리 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그걸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아내도 결혼하니까 좀 외롭대요. 그 외로움이라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뭐 행복하게 살았어요. 90이 넘으니까 친구들이 다 가대요. 그때는 그 외로움이 변해서 뭘로 변하는 거 아니,
아, 이제 나 혼자로구나. 나 혼자, 나 홀로구나. 그랬어요. 그게 혼자 고민 좀 했어요. 앞으로 내가 몇 해 더 살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 고독이라고 할까, 이걸 극복해야겠는데 무엇이 있을까. 그때 내가 얻은 게 아닌가 했는데, 민관이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봐라. 하건 내가 너한테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좀 힘껏 사랑해봐라. 그러면 외롭다든지 홀로라는 생각은 없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새 좀 철없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분들 위해서 일하고요, 또 그분들 위해서 이제 피곤하지만 뭐 강연도 다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물으신 데 대해서도요, 뭐 말씀 가운데 대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제일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걸 아마 마무리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